저 여자가 내 며느리야. 저 애들이 내 손주라고. 호텔 바닥에 기어다니며 절규하는 청소부 아줌마를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미친년 아니야? 저런 거지가 무슨 며느리? 하지만 리무진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여성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5년 전 한겨울밤 임신한 몸으로 쫓겨나며 죽을 뻔했던 바로 그 며느리였거든요. 이제 그녀 품에는 건강한 쌍둥이 아들들이 있었고 손에는 상상할 수 없는 권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지옥 같은 복수가 막 시작되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가장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호텔 지하 린넨실의 찬 바닥에 몸을 웅크린 옥자가 어슴푸레한 의식 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쿵쿵. 총지배인의 구두 끝이 옥자의 허리를 거칠게 찼습니다. 야, 김옥자. 일어나. 옥자가 부스스한 머리를 들며 눈을 비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 잠시는 무슨 VVIP 손님이 오신다고. 20층 스위트룸 당장 가서 정리해. 총지배인이 옥자의 어깨를 잡아 일으키며 소리쳤습니다. 실수 하나만 해봐. 너 오늘로 끝이야. 옥자가 비틀거리며 청소 카트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쭈글쭈글한 유니폼과 너덜너덜한 머리카락이 초라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라니. 20층 스위트룸 문이 열리자 화려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옥자가 걸레질을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엔 나도 이런 곳에서 살았는데 그때가 언제였나? 옥자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민석이 그놈이 도박만 안 했어도. 아, 정말. 복도로 나온 옥자가 카트를 밀고 가다가 로비 쪽 소음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일제히 도열해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 방향을 바라보며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뭐야, 저건? 옥자가 호기심에 카트를 끌고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쓴 여성이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직원들에게 유창하게 지시를 내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미팅 자료는 준비됐나요? 예, 대표님. 모두 준비 완료됐습니다. 대표라고요? 옥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성이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옥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윤이? 5년 전 자신이 맨몸으로 내쫓았던 며느리였습니다. 옥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저 여자가? 그때 경호원들 사이에서 똑같은 옷을 입은 남자아이 둘이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5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남자아이들이 서윤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본 옥자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저 얼굴은 민석의 어린 시절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옥자가 들고 있던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들을 낳았다고?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5년 전 자신이 서윤에게 했던 말들이요. 대 끊기는 며느리는 필요 없어. 당장 나가. 옥자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목구멍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으아. 거기 뭐 하는 거야? 보안 요원 2명이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나가겠습니다. 야, 왜 여기 있어? 보안 요원이 옥자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 여자가 내 며느리야. 저 애들이 내 손주라고. 옥자가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뭔 소리야? 정신병자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정말 내 며느리라고. 옥자의 절규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투숙객들이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조용히 해요. 민석이 어디 있어? 보안 요원들이 옥자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리무진에 올라탄 서윤이 백미러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옆자리 아이들이 놀라지 않도록 헤드셋을 씌워줬습니다. 운전기사님, 출발하세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서윤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광준 씨? 나예요. 김옥자의 아들 박민석 현재 상황 파악해 주세요. 지금 바로 조사하겠습니다. 5년간 모든 행적을 다 추적하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호텔 뒷문으로 내동댕이 쳐진 옥자가 찢어진 유니폼을 추스르지도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석아. 엄마, 왜 이렇게 흥분해서? 기회야. 기회가 왔어. 옥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 소리예요? 서윤이가 대박 났어. 애들도 낳았고. 서윤이요? 우리가 쫓아낸 그 서윤이? 응, 호텔 사장이야. 쌍둥이 아들 둘 데리고 있어. 민석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정말요? 당장 와. 내일 같이 가자. 그날 밤 민석이 도박장에서 나와 옥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혈관에 핏기가 돌았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민석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서윤이가 그렇게 성공했다고? 그럼 우리 목도 있어야지. 다음 날 아침 옥자와 민석이 가장 깨끗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옥자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이 바뀌는 날이야. 민석이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당당하게 들어가야 해요. 그래. 우리가 그의 시댁이잖아. 두 사람이 비장한 얼굴로 제2그룹 본사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옥자가 민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석아,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네, 엄마. 우리 권리를 찾아올게요. 택시가 번화가로 향하는 동안 두 사람의 눈에는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제2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선 옥자와 민석이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잠시 주춤했습니다. 로비 중앙의 거대한 분수와 반짝이는 샹들리에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네. 민석이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도 예전엔 이 정도는. 옥자가 말끝을 흐리며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저기요. 데스크 직원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우리는 이서윤 대표의 시어머니하고 남편이에요. 옥자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미리 약속을 잡으셔야. 약속? 가족인데 무슨 약속이 필요해? 민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당장 대표한테 우리가 왔다고 전해. 직원이 당황하며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대표실입니다. 네, 그런데 몇 분 후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정장을 입은 비서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께서 20층으로 올라오시라고 하셨습니다. 옥자가 민석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씩 웃었습니다. 그래, 역시 우리 며느리야. 20층 대표이사실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윤이 책상 뒤에 앉아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앉으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차분하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옥자가 소파에 앉자마자 과거 시어머니였던 때의 태도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뭐야, 차도 제대로 못 우리나? 테이블 위에 찻잔을 보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야지. 서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제 시어머니가 아니시니까요. 민석이 사무실을 둘러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벽에 걸린 상장들과 고급 집기들이 부러움을 자아냈습니다. 서윤아, 우리가 왜 왔는지 알지? 모르겠는데요. 서윤의 답변이 냉랭했습니다. 애들 말이야. 우리 손주들. 민석이 흥분하며 일어섰습니다. 내 아들들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키워야지. 아이들을 보러 왔어요. 옥자가 거들었습니다. 서윤이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민석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친권 포기 및 접근 금지 각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께서 직접 작성하신 거예요. 5년 전에. 서윤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는 남남이에요. 옥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딴 종이 조각이 뭐가 중요해. 업무 방해죄로 신고하기 전에 나가세요. 민석이 전략을 바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아, 제발. 애들만 한번 보자. 그동안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알아? 가짜 눈물을 흘리며 연기했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그리워하셔. 옥자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는 척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자. 서윤이 보안팀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안팀, 대표실로 오세요. 서윤아, 이게 뭐야?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내쫓을 거야? 경비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을 밖으로 안내해 드리세요. 네, 대표님. 서윤아, 넌 정말 변했구나. 옥자가 서윤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서윤이 번개같이 옥자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어머니가 알던 그 약한 며느리는 죽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옥자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5년 전의 말이에요. 경비원들이 민석과 옥자를 부축해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낼 거야? 서윤아. 민석의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사 밖으로 쫓겨난 2사람이 지나가는 직원들의 시선을 받으며 수치스러워했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대표님 친척인가 봐.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민석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기다려봐, 서윤아. 편의점 파라솔에 앉은 2사람이 소주를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엄마, 저 여자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도 우리 손주들은 데려와야지. 옥자가 소주잔을 입에 대며 말했습니다. 유치원은 알아봤어? 네. 강남에 있는 대로 유치원이에요. 민석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매일 오후 4시에 데리러 온대요. 그럼 내일 가자. 옥자의 눈에 결의가 번뜩였습니다. 아들만 데려오면 되잖아.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제가 해보겠어요. 다음 날 아침 옥자가 유치원 주변을 미리 정찰했습니다. 민석은 낡은 승합차를 준비했습니다. 서윤은 이사회 미팅 준비로 바쁜 아침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강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준 씨, 유치원 쪽 경비 좀 더 신경 써주세요. 무슨 일 있나요? 혹시 모르니까요. 서윤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며칠 뒤 하원 시간, 서윤이 중요한 이사회 미팅 때문에 유치원 도착이 늦어졌습니다. 유치원 교사가 준우와 준서를 실내 활동실에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준우야, 준서야. 엄마가 조금 늦으신데 여기서 기다리자. 네, 선생님. 2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유치원 정문 앞에는 썬팅이 집게된 낡은 승합차 한 대가 엔진을 켜둔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학부모들이 수상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저 차 뭐지? 좀 이상하네요.
승합차 안에서 민석이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왜 안 와? 벌써 4시 20분인데. 옥자가 뒷좌석에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안 돼요. 지금 가야 해요. 민석이 차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큰 걸음으로 유치원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저기요. 여기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예요. 교사가 민석을 막아섰습니다. 내가 애들 아빠야. 민석이 교사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어머, 뭐 하는 거예요? 교사가 비틀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민석이 활동실로 뛰어들어가 쌍둥이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준우야, 준서야, 아빠가 왔다. 아저씨 누구예요? 준우가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 엄마. 준서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자. 아빠가 데려갈게. 민석이 아이들을 강제로 끌고 나왔습니다. 살려주세요. 도둑이에요. 교사가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내가 너희 진짜 아빠야. 민석이 아이들을 차에 태우려 했습니다. 그때 코너를 돌아 서윤의 차가 급정거했습니다. 타이어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섰습니다. 내 아이들에게서 손 떼. 서윤이 차에서 뛰어내리며 절규했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서윤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석이 아이들을 승합차에 구겨 넣으려는 순간 굉음과 함께 검은 세단이 나타났습니다. 강준의 차가 승합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브레이크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뭐야? 민석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준이 차에서 내려 운전석 유리를 주먹으로 깼습니다.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이 자식아. 강준이 민석의 목덜미를 잡고 끌어냈습니다. 으악. 민석이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강준이 민석의 팔을 꺾으며 바닥에 눌렀습니다. 움직이지 마. 아야. 놓으라고. 덤불에 숨어있던 옥자가 뛰어나왔습니다. 야. 깡패가 사람 잡는다. 옥자가 강준의 머리채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강준이 미동도 하지 않고 민석을 계속 제압했습니다. 경찰 신고했어요. 지나가던 학부모가 소리쳤습니다. 곧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친아빠인데 왜 체포해? 민석이 억울하다며 소리쳤습니다. 유괴범이잖아. 서윤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등을 돌려달랬습니다. 무서웠지? 괜찮아. 엄마가 있어.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민석에게 수갑을 채우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저 사람이 정말 아빠인지 확인해야겠는데요. 경찰이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강준이 품에서 밀봉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결과지를 펼쳐 보이자 경찰과 민석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일치하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옥자가 결과지를 빼앗아 보며 경악했습니다. 말도 안 돼. 분명히 민석이 애 아빠라고. 주변 학부모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애 아빠가 아니래. 무서워 죽겠네. 민석이 경찰에게 연행되며 발악했습니다. 잘못됐어. 다시 검사해봐. 서윤이 멍하니 서 있는 옥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5년 전에 아이들을 버렸어요. 경멸 어린 시선으로 옥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말이에요. 옥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망했습니다. 서윤이 아이들과 함께 강준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로 바닥에 앉아있는 옥자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차가 출발하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옥자는 혼자 길바닥에 남겨졌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옥자의 중얼거림이 바람에 날려갔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뒤 테라스에서 강준이 떨고 있는 서윤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마셔요. 진정하세요. 서윤이 차를 받아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유전자 검사 결과 정말이었어요? 강준이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가짜였어요. 역시 그랬군요. 서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석의 친권 주장을 막기 위한 거였죠. 그래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이미 친권 포기 각서가 있으니까. 서윤이 야경을 바라보며 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절망적인 순간들이 선명했습니다. 5년 전 겨울밤 만삭의 몸으로 쫓겨난 서윤이 한강 다리 난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찬 강바람이 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 뒤에서 차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아가씨, 뭐라는 거요?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이 돌아보니 고급 세단에서 내린 품이 있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괜찮으니까 가세요.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요? 여성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정말 죽고 싶어요? 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뱃속 아기는 어쩌고? 아기도. 이런 엄마랑 사느니. 여성이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 이름은 장미숙이에요. 죽을 만큼 절망스럽다면 차라리 나를 따라와요. 누구세요? 당신 같은 여자를 찾고 있었어요. 장 회장이 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도끼와 모성애가 동시에 보여요. 모르겠어요. 내 후계자가 되어요. 대신 그 아이들을 당당하게 키워요. 서윤이 장 회장을 따라 차에 올랐습니다. 그날 밤부터 혹독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임신 중에도 서윤은 장부를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경영학을 배웠습니다. 더 독해져야 해요. 세상은 약한 자를 짓밟아요. 장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쌍둥이가 태어난 후 서윤은 아이들에게 민석의 성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성을 물려줬습니다. 이준우, 이준서. 앞으로 이 이름으로 살아요. 왜 아빠 성을 안 따라요? 강준이 궁금해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되도록 하려고요. 서윤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후회하도록 만들 거예요. 현재로 돌아와 서윤이 강준에게 말했습니다. 장 회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지만 이 회사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알고 있어요. 강준이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장 회장의 장학생으로 서윤과 함께 성장해 온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당신을 지켜봐 왔어요. 고마워요, 강준 씨. 서윤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방어는 끝났어요. 이제 공격할 차례죠.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살고 있는 빌라 건물 채권을 모두 샀어요. 서윤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마지막 보금자리까지 무너뜨릴 거예요. 한편 유치장에서 풀려난 민석이 옥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에 붙은 법원 경매 딱지를 발견했습니다. 뭐야 이게? 민석이 딱지를 떼어 읽어봤습니다. 채권자가 제이리츠? 옥자가 어깨 너머로 확인했습니다. 제이리츠? 서윤이 회사 아니야? 그 여자가. 민석이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우리 숨통을 조이고 있어. 옥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구나.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서윤은 테라스에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다음 주 강제 집행 날짜 확인됐어요? 네, 대표님.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입니다.
단 한치 오차 없이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서윤의 표정에는 복수의 완성을 앞둔 차가운 만족감이 드러났습니다. 일주일 후 월요일 오전 9시 옥자의 낡은 빌라 앞에 법원 집행관과 용역업체 트럭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엔진 소음과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동네 전체를 깨웠습니다. 강제 집행 시작합니다. 집행관이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잠에서 깬 민석이 창문을 열고 내려다봤습니다. 뭐야, 저게. 민석아, 큰일 났어. 옥자가 급히 옷을 입으며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이 급히 뛰어내려왔지만 이미 용역 직원들이 현관문을 뜯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집이에요. 민석이 막아섰습니다. 채권자가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비켜주세요. 집행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옥자가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용역 직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 가구와 세간살이를 마당으로 던져댔습니다. 조심해. 그거 비싸다고. 옥자가 아끼던 짝퉁 명품 가방이 흙탕물에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내 가방. 옥자가 진흙 속에서 가방을 건져 올렸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구경했습니다. 저 집 뭐 했길래 저렇게 쫓겨나? 빚 못 갚아서 그런가 봐. 쯧쯧, 불쌍하기도 하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옥자의 귀를 찔렀습니다. 제발요.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옥자가 집행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이미 유예기간도 끝났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민석이 절규했습니다. 그때 골목 어귀로 고급 리무진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검은 차가 현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가며 디자이너 정장을 입은 서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에는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옥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윤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현이. 민석이 이성을 잃고 깨진 화분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죽여버리겠어. 민석이 차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 2명이 나타나 민석을 제압했습니다. 으악! 민석이 진흙바닥에 얼굴이 처박혔습니다. 서윤이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5년 전 제가 느꼈던 추위를 곡절로 느껴보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창문이 올라가며 리무진이 유유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제2그룹 창립 10주년 파티장은 정재계 인사들로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백 명의 손님들이 축배를 들었습니다. 서윤이 쌍둥이 아들들의 손을 잡고 우아하게 입장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서윤과 정장을 입은 아이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와, 정말 멋지다. 저 아이들이 후계자구나. 손님들의 감탄사가 이어졌습니다. 서윤이 무대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2그룹 대표 이서윤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이 아이들 때문이에요. 서윤이 준우와 준서를 무대로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사랑해요. 아이들이 서윤을 껴안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게 힘을 줬어요. 절망적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게 해줬죠. 서윤의 목소리가 감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파티 현장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노숙자 쉼터 근처 편의점 파라솔에서 옥자와 민석이 컵라면을 먹으며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저 화려한 모습 좀 봐. 민석이 이를 갈았습니다. 원래 다 우리 거였는데. 옥자가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화면 속 서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이 대비됐습니다. 기다려봐, 서윤아. 민석이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려쳤습니다.
이대로 끝날 줄 알아? 파티가 끝난 후 서윤이 펜트하우스 테라스에서 아이들과 불꽃놀이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예뻐요. 정말 멋져요. 아이들이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서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복수의 성공과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안도감이었습니다. 반면 민석은 옥자를 재워둔 채 밤거리로 나갔습니다. 불법 대출로 겨우 빌린 낡은 트럭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주겠어. 민석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트럭 시동을 걸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서윤아, 넌 내가 얼마나 무서운 남자인지 곧 알게 될 거야. 어두운 골목에 트럭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펜트하우스와 달리 복수에 사로잡힌 민석의 모습이 섬뜩하게 대비됐습니다. 한 달 뒤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세차게 때리며 요란한 소음을 냈습니다. 엄마, 머리가 아파요. 첫째 준우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준우야, 괜찮아. 서윤이 아이의 이마를 만져보니 뜨거웠습니다. 준서야, 엄마랑 병원 가자. 네, 엄마. 서윤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가장 가까운 대형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는 빗속에서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준우야, 조금만 참아. 곧 병원 도착해. 뒷좌석에서 준우가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국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갓길에 전조등을 끈 채 대기하고 있던 트럭이 있었습니다. 민석이 운전석에서 서윤의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민석의 눈에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서윤의 차가 가까이 오자 민석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서윤의 차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뭐야? 서윤이 다가오는 전조등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필사적으로 핸들을 꺾으며 클렉슨을 눌렀습니다. 빵빵. 끔찍한 충돌음이 밤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쾅! 서윤의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되어 비탈길 아래로 굴렀습니다. 차체가 몇 번 구르며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민석의 트럭도 가드레일에 박혔습니다. 에어백 덕분에 민석은 의식을 유지했습니다. 이게 뭐야? 아래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본 민석이 겁에 질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민석이 서둘러 트럭에서 나와 도주했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전복된 차 안에서 서윤이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준우야, 준서야. 비틀거리며 뒷좌석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찌그러진 차체에 끼어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엄마. 준우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곧 도움이 올 거야. 서윤이 필사적으로 차문을 밀었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곧 소방차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구조대가 유압 절단기로 차체를 뜯어냈습니다. 쇠조각이 사방으로 튀며 차체가 벌어졌습니다. 아이들부터 먼저. 서윤이 간청했습니다. 구조대원이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준서는 의식이 있었지만 준우는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이 아이 상태가 위험해요. 구조대원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서윤은 다행히 가벼운 골절상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긴급 뇌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수술하려면 수혈이 필요한데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희귀 혈액형이에요. RH-AB형. 그럼 어떻게 해요? 병원 보유 혈액만으로는 부족해요. 서윤이 망연자실했습니다. 강준이 급히 달려와 전국 혈액원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폭우 때문에 교통이 마비돼서 혈액 공수가 어렵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준이 휴대폰으로 의료 기록을 검색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뭐죠? 뭐가요? 10년 전 박민석 심장 수술 기록이 있네요. 강준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김옥자가 희귀 혈액형 보유자로 등록되어 있어요.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옥자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병원 로비 TV에서 사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희귀 혈액형 문제까지 언급됐습니다. 그때 응급실 복도 끝에 빗물에 젖은 옥자가 나타났습니다. TV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옥자가 준우의 이동 침대를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창백한 손자의 얼굴을 보며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울려왔습니다. 네, 내 피가. 옥자가 낡은 헌혈 카드를 꺼내 간호사에게 보여줬습니다. RH-AB형이에요. 당장 수혈해 주세요. 긴박한 응급실 복도에서 서윤이 옥자를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당신 아들이 내 아이를 죽이려 했어. 서윤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뭐 하려고? 옥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서윤이 주먹을 쥔 채 소리쳤습니다. 옥자가 가슴팍에서 낡은 카드를 꺼내 간호사에게 던졌습니다. 내 피가 같아. 나도 RH-AB형이야. 당장 수혈해줘. 제발. 간호사가 카드를 확인하며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혈액형이 맞는 분이 계세요. 의사가 급히 달려와 옥자를 확인했습니다. 정말이세요? 지금 당장 체열 가능하세요? 응, 당장 해. 서윤이 옥자의 피를 아이에게 넣어야 한다는 현실에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준우의 생명이 위급했습니다. 알겠어요. 해주세요. 서윤이 입술을 깨물며 동의했습니다. 체열실로 들어간 옥자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간호사가 주사 바늘을 꽂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했나? 평생 며느리와 손자에게 가했던 상처들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하다. 준우야. 옥자의 피가 튜브를 타고 수혈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던 서윤이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강준이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요. 준우가 살아날 거예요. 서윤이 강준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이상해요. 미워해야 하는데.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 경찰이 사고 현장 조사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현장 CCTV 분석 결과 박민석의 고의적 충돌로 확인됩니다. 어디 있어요? 모텔에서 체포했습니다. 현재 조사 중이에요. 4시간 뒤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다행히 고비를 넘겼습니다. 서윤이 그제야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수혈 덕분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과도한 체열로 어지러워진 옥자가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회복실 유리창 너머로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준우야, 할머니가 미안해. 살아줘서 고마워. 서윤이 옥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안 할게요. 이 수혈이 당신 아들의 죄를 없애주지는 못해요. 서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민석은 살인 미수로 끝까지 처벌받을 거예요. 옥자가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해. 다 내 잘못이야. 어떤 처벌이든 감수할게. 서윤이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옥자 씨 치료비와 당장 머물 곳을 마련해 주세요. 아니야. 내가 스스로 해결할게. 옥자가 거절했습니다. 내 손으로 일해서 갚겠어.
다음 날 옥자는 서윤에게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를 남겼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저질렀던 모든 일들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서윤이 텅 빈 병실을 바라보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어렵겠지만 준우의 생명을 구한 옥자의 마지막 행동을 생각했습니다. 구치소에 갇힌 민석이 면회 요청을 했지만 옥자는 거부했습니다. 면회 안 갑니다. 어머니, 저 좀 만나주세요. 민석의 애원도 소용없었습니다. 내 죗값은 스스로 치러야 해. 옥자가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서윤이 회복 중인 준우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자. 강준과 준서가 병실에 들어와 준우를 지켜봤습니다. 아빠, 형이 언제 깨어나요? 준서가 강준에게 물었습니다. 곧 깨어날 거야. 강준이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옥자는 혼자 시골로 떠났습니다. 더 이상 서윤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1년 후 교도소 면회실에서 수의를 입은 민석이 옥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살 너머로 옥자가 들어오자 민석이 급히 일어났습니다. 엄마, 드디어 오셨네요. 옥자는 예전과 달리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더 늘었지만 표정이 평온했습니다. 민석아, 엄마, 서윤이한테 탄원서 써달라고 해주세요. 민석이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런 일 안 한다고. 옥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왜요? 엄마가 부탁하면 서윤이도 들어줄 거 아니에요. 내 죗값은 스스로 치러야 해. 옥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엄마까지 저를 버리는 거예요? 민석이 울먹였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야. 진짜 사람이 되라는 거지. 옥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시골의 작은 요양원에서 옥자는 간병 보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할머니, 물 좀 주세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옥자가 환자의 물컵을 채워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편히 쉬세요. 흙 묻은 유니폼을 입은 채 일하는 옥자의 표정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탐욕스럽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서윤은 싱글맘 자립지원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지원 가정이 50가구 늘었어요. 좋은 일이네요. 예산은 충분한가요? 네, 대표님. 여유가 있습니다. 서윤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어려운 엄마들이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는 게 목표예요. 강준이 쌍둥이들과 함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준우와 준서가 서윤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우리 가족 그림. 준우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강준 아빠, 그리고 자신들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잘 그렸네. 서윤이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강준이 서윤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화창한 가을날 서윤이 아이들과 강준을 데리고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옥자가 일하는 요양원 근처 은행나무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놀자. 아이들이 공원을 뛰어다녔습니다. 서윤이 멀리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 옥자를 발견했습니다. 직접 다가가지는 않고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저 할머니 누구예요? 준서가 궁금해했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사는 분이야.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서로의 안녕을 응원할 수는 있어. 며칠 후 요양원 원무과를 통해 옥자에게 봉투가 전달됐습니다. 익명으로 보낸 생활비와 함께 쌍둥이들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옥자가 사진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환하게 웃는 손자들의 모습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구나. 할머니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옥자가 사진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서유는 아이들과 함께 공원길을 걸으며 강준에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는 않을 거예요. 강준이 뒤에서 이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의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죠? 서윤이 강준에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강준이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차가 굽은 터널을 지나 탁 트인 해안도로로 나왔습니다.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와, 바다다. 아이들이 창밖을 보며 환성을 질렀습니다. 서윤이 백미러로 뒤를 돌아보니 터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과거의 어둠을 뒤로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계속 행복할 거죠? 준우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도 쭉 행복할 거야. 서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차는 푸른 바다를 끼고 계속 달려갔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을 찾은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뿌린 씨앗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옥자는 며느리를 내쫓으며 대를 잇지 못한다고 절망했지만 결국 그 며느리가 쌍둥이를 낳아 진정한 후계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민석은 탐욕에 눈이 멀어 가족을 해치려 했지만 오히려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윤은 복수의 모든 것을 걸었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얼마나 어려우면서도 소중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상처 주는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미워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